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이어온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오늘 일부 지역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벼체슬라프 글레드코프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국경에서의 적 활동으로 인해 벨고로드 크라스나야 야루가 마을에서 대피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벨고로드로부터 북동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리페츠크에서도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마을 4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국경을 넘은 이 같은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브리안스크의 보안체제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러시아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수도 크이우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미사일의 종류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러시아 영토 내 어느 지역에서 발사됐는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최근 잇따라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안보 관리들과 지역 주지사들에게 서방 조종자들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휴전회담이 열릴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러시아의 진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들을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1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적은 반드시 합당한 대응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 쿠르스크 지역에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 이후 북서부 전선이 형성된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역 내 22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으며 폭 40km, 깊이 12km가량을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어제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에 대한 무모한 공격은 발전소의 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핵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의 전문 안전요원을 상주시켜온 IAEA는 원전 북쪽 지역에서 수차례 폭음이 들린 뒤 강하고 어두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러시아 점령군이 발전소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재 이후 현지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 수준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원전 통제를 유지하는 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해온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 대표는 오늘 성명에서 화재는 밤사이 진압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냉각탑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이 발전소 냉각 장비를 겨냥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대리해 이루어진 핵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2월 개전 직후 러시아가 점령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전화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거듭 강조하면서 F-35C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을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링컨 항모의 전개는 앞서 이루어진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의 전개에 이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는 긴장만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미한연합사령부는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을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지역 연설을 통해 또다시 한국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적에게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7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재는 긴장만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9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전날 제재는 긴장만 고조한다며 미한일의 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연내 발족 추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 시적절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보고가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글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지 료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계를 연내 설립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just give up becaus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on't agree. We have done many sanctions activities.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미한일의 새 대북 제재 감시체계 발족 추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미한연합사령부는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을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UFS 기간 중 군사훈련과 함께 진행되는 한국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 가운데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이 처음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정부 연습에 한국 측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UFS 군사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연습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위협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올해 UFS 연습 참가 장병은 약 19,000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야외 기동 훈련은 48건으로 예년보다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해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민관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실질적인 안보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잭넌 하원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조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민간 부문 전문가와 상의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랜섬웨어에 대해 민관이 조율한 대응 방안과 정보 공유 그리고 공격 방지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랜섬웨어는 피해자의 데이터나 장비를 잠그고 피해자가 공격자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어주지 않거나 더 손상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원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미국 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4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30억 달러의 가치가 넘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 미국 동맹들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랜섬웨어 공격의 주요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달 25일 북한 해커에 대해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방산업체에서 항공기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지난달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 분류명 ATP-45가 적어도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랜섬웨어 분야로 활동을 확대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훔쳐 인질로 잡는 악성 코드를 배포한 뒤 몸값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목표로 삼은 곳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기관, 에너지 회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해커들은 주로 의료 부문을 공격해 확보한 랜섬웨어 자금을 사이버 스파이 활동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Not to mention some of the information that's coming out even today showing the wider scope of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이어 이렇게 얻은 자금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새로운 랜섬웨어 해킹을 통해 미국 내 국방기술 관련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한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 세계 의료기관과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북한 정권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 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난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제한 조치가 최근 완화되면서 탈북 시도와 구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를 하고 송환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인용해 2023년 6월 현재 중국에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 난민은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탈북과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중개인이나 브로커에게 주는 탈북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현재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발이 묶여 수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도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처형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북한 정부가 북한 수감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 북송 탈북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시설에서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섬유 등을 중국산으로 속여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국제법에 의거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중국이 가입한 1951년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강제 송환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 내 탈북 난민들과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이 이미 지난 2022년 9월 31일 기해 만료되면서 현재 역대 최장기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행정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일 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브리핑을 강화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은 인권과 대량 살상무기 등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는 이들이 신속하게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보호 체계로 망명 신청자들을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9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이번 연례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 보고된 많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례와 중국 정부의 체포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any people are concerned and have been advocating for the safe passage of the North Koreans. 숄티 대표는 북한 자유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 난민들의 안전 보장을 우려해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미국 정부 및 의회에 제안해왔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탈북민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제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China needs to just recognize it needs to follow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South Korea needs to remind China that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중국에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시민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사회도 중국 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에 연루된 모든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지역 연설을 통해 또다시 한국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가운데 한국에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그리고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차 한국 언론의 압록강 유역 수해 관련 보도를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을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방문해 수재민들을 직접 만나 연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에 지친 지역 민심을 다독이면서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국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압록강 유역 수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너절한 쓰레기 나라의 언론 보도라며 모략 선전, 엄중한 도발, 모독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수해 지역에서 인명피해자가 발생하는 속에서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를 진행했다는 억지 낭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 적이 어떤 적인가를 직접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대적관을 바로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압록강 유역 수해에 대한 한국 측 보도에 노골적으로 비난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수재민 구출에 공을 세운 공군 직승 비행 부대를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한다며 한국이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직접 그것도 연이어 한국을 원색 비난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의 배경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번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적에게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12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재해복구가 대적투쟁이라고 강조한 대목을 주목하면서 민족과 통일지우기 등 새 대남 정책으로의 전환이 주민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입법 등을 대비해 김 위원장이 직접 대남 적대의식 고취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부분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공세적으로 하려면 뭔가 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그 대적의식을 조금 더 고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 재난과 연관을 시켜서 지금 김정은이 직접 어필을 하니까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국 언론 보도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앞서 직승 비행부대 그리고 이번 의주군 수해 현장에서의 김 위원장 연설은 연설을 듣는 이들이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들을 오히려 강조한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연설 내용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까지 실린 것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와는 달라진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강화된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범위하진 않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북한 내부로 한국 내 보도 소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북한 내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게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이른바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살포한 쓰레기 풍선 240여 개가 식별됐고 이 중 10여 개가 한국의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 들어 11번째로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중 한국에 떨어진 건 몇 개 안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 군 당국이 식별한 풍선 가운데 한국 지역에 떨어진 건 4%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4일 당시 쓰레기 풍선 500여 개가 식별되고 한국 지역에서 480여 개가 발견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군 당국은 바람이 한국과는 반대 방향인 북쪽 또는 북동쪽으로 부는데도 북한이 억지로 풍선을 부양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경로를 표하자 북한 당국이 무리하게라도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풍선 보내기에 좋은 날씨도 아니었는데 굳이 240개나 보냈고 대부분 실패한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경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직접 명령을 내렸거나 아니면은 알아서 충성하게 해서 인민군들이 전방에 무리하게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측은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연이은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1일부터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확성기를 동시에 트는 방식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거듭된 쓰레기 풍선 살포는 한국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고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필리핀 외교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9일 X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서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hilippines st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calling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a strong.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한 마날로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새롭게 획득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불법적인 군사협력, 그 외 다른 도발적 행동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노골적인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유엔군 사령부와 JSA 내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필리핀은 JSA와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정전체제를 유지 감독하며 병력을 제공하고 우발적 사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hilippines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of the JSA and the UN command as a key pillar for preserving peace.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전투부대를 파견한 필리핀은 현재 유엔사 회원국입니다. 특히 전체 한국 파병국 중 5번째로 많은 7,500명의 병력이 참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1951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최근 중국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8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런 면에서 일본,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뿐 아니라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는
방어적 성격이며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at regard, the strengthening of our partnerships with such key allies such as Japan and the ROK as well as the Philippines.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필리핀을 포함한 첫 3자 정상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3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호주와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 간의 국방협력 강화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세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한국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방한 마지막 날인 이날 JSA를 찾았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엔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그간 필리핀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등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는 도발을 멈추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9일 우리는 국제협력 강화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서 독일의 유엔사 합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이 최근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유엔사 참여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와 공약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 노력 또한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유엔군 사령부 참여를 통해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는 웨인 에어 장군을 유엔사의 첫 비미국인 부사령관으로 파견했고 현재 부사령관도 캐나다인 데릭 맥컬리 장군이 맡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북한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는 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인 독일은 지난 2일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이번에 신규 가입을 독일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등 18개국입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령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유지를 감독하고 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BOA에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 이는 독일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s a demonstration that Germany support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t is, of course, a democracy and a like-minded democracy.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구성된 침략자의 축을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는 상호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BOA에 독일의 유엔사 합류는 인태의 주요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의 국방협력 강화의 큰 흐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이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이 부분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하기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 구매한 중고 선박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이들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만 모두 5척입니다. 미래 99호라는 이름을 단 북한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입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는 중국 룬커우 항에서도 북한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개선 장소에는 8일 새벽 현재 북한 화물선 화평호와 용연호, 태성 422호, 홍대 1호, 세전봉호, 금강 1호가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과 룬커우 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모두 74척으로 집계됩니다. 과거 VOA는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매주 약 10척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박 운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북한 선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 척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7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 중 2021년 이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에 의해 구매된 중고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이들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V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 중에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VOA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인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운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 유조선 천령 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So what should ordinarily happen is that the vessel should, worst case scenario, be seized, or best case scenario for the North Koreans, that is, turned away from the ports.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은 제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홍영표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대북 억제와 압박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지만 대화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홍영표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5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3,000여 개를 한국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한국의 그 여러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할 때 항상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 풍선에 대해서 고사포로 사격을 한 경우도 있고요. 2020년에는 그 대북 전단 살포에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명령으로 그 개성공단에 위치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거는 우리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또 굉장히 좀 힘들게 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그런 전단 살포를 좀 막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남남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는데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물풍선을 날릴 것이라는 것을 북한 국방성 부부장이 먼저 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에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그 북한 당국 이 오물풍선 살포에 개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그 한국의 상황을 역이용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김여정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것은 매우 그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보통 그냥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새로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 안에 일부 조항을 수정을 해서 즉 남북 간의 합의한 사항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 조치를 제한하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냐면 남북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 더 중시하는, 더 상위에 두는 그러한 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홍영표 전 장관님도 지난 2015년 8월 북한과 확성기 방송 재개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당시 상황은 사실 북한의 목함지뢰 설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그 남쪽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드나드는 그 통문 앞에 목함지뢰를 설치했고 그것을 그 밟은 우리 병사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사람은 두 다리를 잃기까지 했죠. 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좀 그 자제를 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대북 방송을 제기하니까 역시 북한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굉장히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우리 쪽에 먼저 대화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그
저도 참여한 그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니까 북한이 결국은 원래 위치에서 굉장히 뒤로 후퇴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한 거는 그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중단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 받아내는 대신 북측에서는 우리가 요청했던 이 준전지 상태 선포 해제, 그리고 남북 교류 지속, 남북 대화 지속,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당시의 사례는 북한이 그만큼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3일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왜 한국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일까요? 북한과 김정은은 이전부터 계속 미국과 한국의 위협을 어떤 적대 정책을 빌미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김정은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그런 체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올 초에 김정은이 직접 이제 통일은 안 하겠다, 그리고 민족 관계도 아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결국 적대적 관계이다라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이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굉장히 수세적인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면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던 배경에는 역시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인정해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이 김정은의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대화는 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예,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는 소위 남북 관계 제로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나오는데요. 지금 남북 간의 인적 관계도 전혀 없고 교류협력도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에 너무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화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로드맵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억제와 압박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재 왕야진 중국 대사가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왜 북중 간의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일까요? 중국이 그런 북러 밀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할까, 아니면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러시아 쪽으로 기울지 마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탈북해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일규 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자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변화, 또 북한 이탈주민들, 탈북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또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그런 소위 장마당 세대, 한류 세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북한 변화의 하나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전 한국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오물풍선 사태 등으로 꽉 막힌 남북 관계와 타개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7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26도에서 최고 34도, 안주 최저 25도, 최고 32도, 남포 최저 26도,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지만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5도, 최고 31도, 수풍은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강계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2도에서 최고 33도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6도에서 최고 33도. 용연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5도에서 최고 35도. 개성 최저 25도에서 최고 35도 되겠습니다. 사리원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25도에서 최고 33도. 신계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4도에서 최고 34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23도에서 최고 33도. 장진 오후에 가끔 비 옵니다. 최저 18도에서 최고 28도. 해산 최저 20도에서 최고 32도. 원산 하루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24도에서 최고 33도. 평강 오후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2도에서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청진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29도. 선봉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28도. 삼지연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에서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5에서 2.5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최근 잇따라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군에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안보 관리들과 지역 주지사들에게 서방 조종자들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휴전회담이 열릴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러시아의 진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이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들을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1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적은 반드시 합당한 대응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 쿠르스크 지역에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 이후 이곳을 포함해 벨고로드, 리페츠크 등 국경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역 내 22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으며 폭 40km, 깊이 12km가량을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제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에 대한 무모한 공격은 발전소의 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핵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의 전문 안전요원을 상주시켜온 IAEA는 원전 북쪽 지역에서 수차례 폭음이 들린 뒤 강하고 어두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러시아 점령군이 발전소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재 이후 현지의 방사능 수치가 정상 수준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원전 통제를 유지하는 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해온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 대표는 오늘 성명에서 화재는 밤사이 진압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냉각탑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이 발전소 냉각 장비를 겨냥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대리해 이루어진 핵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2월 개전 직후 러시아가 점령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전화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거듭 강조하면서 F-35C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을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링컨 항모강습단의 전개는 앞서 이루어진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항모강습단 전개에 이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동지 중에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과 아이젠하워함을 잇따라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과 이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모전개는 최근 하마스 1인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고위사령관을 제거하자 이란과 영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했던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마스가 어제 미국 등이 제안했던 휴전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참여하는 대신 지난달 2일 하마스가 합의했던 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마스는 추가 협상이나 새로운 제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침략을 은폐하고 가자 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이스라엘군의 기존안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정상은 오는 15일 이집트나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을 지난 8일 제안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참여할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